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60만이) 넘는 대군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1년에 수백 명씩 각종 사고나 자살, 의문사 등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일개 대대병력 이상이었죠. 요즘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50명 정도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죽음이 다 안타깝고 생명이 소중할진데 의문사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대단히 뭐라고 위로를 할 수도 없고 꼭 진상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상만 씨와 함께하는 수사반장, 오늘도 조사관이신 영원한 조사관 고상만 반장, 고반장을 모시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세간의 김은중이 사망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시간을 갖습니다. 고반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겠습니까, 요즘에 사실은 안녕치 못하죠. 네네. 네.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진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미안한 느낌, 어색한 느낌.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데, 네. 뭘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또 안타깝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죠. 뭐. 더군다나 지금 계속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의문사.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젊은 목숨이 의문사 당하고 그 가족들, 부모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잊혔던 그리고 겨우 봉합될 것 같은 되었던 것 같은 상처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러면서 살아난 분들이 더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이제 안타깝고 네. 뭐 이런 또 미안하고 이런 느낌인데 네. 당사자 입장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도 의문사 사건이나 이제 기타 인권으로 침해를 받고 억울한 분들을 만나면 다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왜 내 일이 되냐라고 하는 고통. 네네네. 그리고 혼자 세상에서 낙오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건데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스럽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 또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분들도 안타깝고 괴롭고 뭐 이런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하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런 아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현명한 대응 방안, 이거를 당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제발 폐라도 끼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김은중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지난 4월 5일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보도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큰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던 사건인데요. 1998년도에 2월 24일 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군요. 예, 그렇죠.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정권 교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물러나고 네. 다음 날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이제 다음 날 취임식을 갖기로 돼 있었던 네,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전날 판문점 241 지피라고 하는 곳인데요. 판문점 241 지피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요. 그 241 지피에 이제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 철책. 네네네. 부대 철책 자체가 이제 판문점입니다. 아, 거기를 그래요? 넘어가면 북한 땅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땅하고 마주 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일반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관할 지역도 우리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군이 관할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 그런 철책을 넘어가면 바로 북한 땅으로 가는 그 비무장지대인데 네. 거기서 3번 벙커 내에 육군 중위가 이제 숨진 채 이제 발견된 사건인데 아. 제가 이제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계기가 1998년도 5월 15일 날인데요. 네. 그날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날 1998년 5월 15일 날, 네. 저희 사무실에, 명동에 있는 사무실에 한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 한 명이, 키가 큰 네. 젊은 남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로. 천주교 인권에. 예. 천주교, 명동에 있는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네. 누구시냐고 하니까 제 형이, 네. 육군 중인데 네. 예, 억울하게 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의문으로 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를 알고 찾아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동네에 이제 미장원에 가서 네. 머리를 이제 깎는데 머리를 깎다가 그 아주머니한테 저희 형이 이제 군대에서 석연치 않은 여러 의문 끝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명동에 이제 천주교 인권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봐라. 아. 이런 얘기를 듣고 막연히 이제 저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김은중이의 동생이었어요. 남동생. 예. 김은중이의 남동생이 이제 저희를 찾아왔던 거고 그 형의 이제 억울한 어떤 사연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여러 의문과 의혹이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젊은 동생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막연히 찾아와서 네.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또 그냥 믿고 또 저희가 하긴 또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예. 구조상. 그럼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혹시 계시냐 예. 그랬더니 예, 계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죄송한데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네. 한번 좀 저희 사무실로 다시 좀 찾아오셔서 예. 이게 이제 유족분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내용상은 정확하게 사실인지 네네. 이걸 좀 책임 있게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3일 지나가던 이제 5월 18일 날 경에 네. 어떤 아주 준수한 신사 같은 분이 네. 신사 복장이 아주 그 점잖은 분이 어떤 남자 한 분을 데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자기가 바로 김은중이 며칠 전에 찾아왔던 네네. 그 사람의 이제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며칠을 찾아왔던 예. 둘째 아들의 형인 김은중의 예,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찾아온 남자 아이의 아버지인데 예,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억울하게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이제 찾아왔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둘이 네.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그 본인이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해갖고 저는 무슨 대기업의 무슨 임원 그런 포스가 느껴지셨군요. 예. 아주 뭐, 이게 좀, 뭐가 위험도 좀 있어 네네. 보이시고, 점잖고, 뭐, 그래가지고 또 누가 또 보좌관, 비서관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네네. 어떤 남자분을 또 같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임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별 3개. 예, 3스타. 예, 장군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이었다는 건. 아니요, 그때 당시 찾아오셨을 때가 바로 그러니까 97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김은중이 아들 사건이 일어나기 석 달 전에
중장으로 예편한 분이신데 우리 병희 형님도 네. 예.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예, 군인이셨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20년 동안 ROTC 일기셨는데 예. 육군 중령의 아들로서 저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 대대장을 하셨는데 대대장이면 몇백 명의 부하를 그럼요.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대대가 3개 이상 모여서 연대가 되고 이게 또 3개 그리고 직할부대까지 합쳐서 사단이 되고 그렇죠. 그 사단 3개가 모여야지 군단이 되잖아요. 예. 근데 별 3개면은 군단장급 아닙니까? 야, 역시 군인 가족이시라 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부하 그리고 막대한 예산 그리고 대단한 장비들 그렇죠. 한 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등병 수준에서는 일병만 돼도 뭐 쳐다볼 수 없는 하늘이고. 그렇죠. 약간의 과장입니다. 그렇죠. 병장은 못 보죠. 일병한테는 그렇죠. 맨날 두드려 맞는 건데. 병장님은 이제 저희가 볼 수 없는 분인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별셋을 갖고 있는 분을 보긴 저도 그때 처음이었던 거죠. 저는 군대 생활 내내 밥풀떼기 3짜리한테 꼼짝 못하면서 지냈어요. 그럼요. 예, 근데 밥풀떼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군인 지금 뭐 군인 계급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일단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병사고 그리고 이제 부사관이라고 불립니다만 우리 때는 하사관이었죠. 짝대기 4개 위에 꺾어진 갈매기가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하사, 중사, 상사하고 나중에 원사라는 계급이 생겼습니다만. 그리고 특수직에 종사하는 준사관이 바로 노란 밥풀떼기 하나인 준이죠. 그리고는 근데 형님 그거 다 얘기해도요. 몰라요. 모르는 분은. 좋아요. 일단은 빨리 얘기하면은 밥풀떼기 3이 끝이고 거기가 위관급이고 소위 중위 대위 그다음에 무궁화 하나 둘 셋 해서 소령, 중령, 대령이고 그 다음이 별인데 별 4가지잖아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인데 대장이죠. 대장 바로 밑에가 중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장 바로 밑에 중장이고 중장이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장이고 그리고 이제 별 4개는 사실 이제 육군 참모총장, 해군 또는 공군 참모총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사령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근데 이제 당시에 김은중이 아버지가 97년 11월에 이제 중장으로 예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이제 아들 김은중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제 큰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와서 이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도와달라. 이래서 이제 처음 이 김은중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중장 출신이면은 부대 내 자기 동료나 선후배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야, 좀 해결해 다오. 이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에 그 장관. 당시의 장관이 김은중이 아버지가 당시에 김척 예비역 김척 할 때 김은중이의 동기생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김척 장군의 동기가 그렇죠. 김동진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은중이 아버지의 동기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터졌을 때 동기생이었던 김척 장군 자기의 아들이 이제 숨진 거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신경 써갖고는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은중이 아버지가 저희를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은중이 아버지하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8년도 9월 13일 때 처음 국민들한테 이게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98년도 9월 13일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실 이게 첫 보도가 나갔어요. 국민들한테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하기 전에 MBC PD 수첩에서 사실은 이 건을 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월 18일 날 저희를 처음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들어볼 때 여러 가지로 의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 김은중이가 사망했다고 하는 그 자세에서 자살했다고 김은중이가 이미 이제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군 헌병대에서 1차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 냈을 때예요. 왜냐하면 2월 24일 날 사망을 했고 군 헌병대는 조사 끝에 4월 29일 날 이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1차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나니까 5월 18일 날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와서 군이 내 아들을 자살로 처리했지만 억울하다라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죠. 그렇게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미 군 조사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무슨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저희한테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육사 출신의 장교로서 권총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형식을 누구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숨진 자세나 총격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석연치가 않다. 통상적 개념의 자살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제기하길래 저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보다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송국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MBC PD 수첩을 이제 연락을 해갖고 그쪽에서 이제 방송팀이 왔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오라고 하는 걸 다 수긍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촬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팀이 와서 찍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니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이 사건은 국방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군 전체가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 헌병대에 있는 일부의 나쁜 놈들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 가져가고 있는데 자기가 36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를 충성을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국방부가 이거 다 거짓말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욕을 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이거 도저히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군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뭐 그런 말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군이 거짓말하는 이렇게까지는 거짓말하는 조직은 아니고 진짜 알아야 될 사람들은 밑에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곡해서 잘못 보고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셨군요. 그렇게 믿은 거죠. 그때는. 잘 보세요. 자, 김척 장군은 전두환 노태우의 11년 후배입니다. 육사. 그렇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육군 중장이고 아들은 그 판문점 쪽에서 육사. 일을 한다, 거기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중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육사 출신의 중이라고 한다면은,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매우 우수하고, 군복무도 1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중이라면은. 그럼요. 당시에 군복무를 6년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사로 4년, 또 군복무로 2년. 그래서 총 6년을 하고 있었죠, 당시. 그렇군요. 6년째 복무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그 사람, 자살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살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쟁점은 이제, 저희가 노여수 박사와 관련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김은중이가, 자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 쟁점은 98년도 9월에, 미국에서 이제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가 오면서 이제 불붙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 이 국방부 조사와 관련해서 국방부 헌병대 조사와 관련해서 크게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방부가 적어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조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처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사망을 하고 3일 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발인을 하고 나가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관에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이제 다 연결식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제서야 이제 군 헌병대가 막 허겁지겁 쫓아나오더니 네. 죄송하지만 사망한 군인의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좀 관문을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미 발인깡이 다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걸 지문을 찍으러 나왔다는 것. 네. 이거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수사가. 그 전까지는 그냥 군 발표를 믿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병희 형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데. 네. 아니, 장관이 내 동기생이고. 네. 또 내가 3스타로 군 복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바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휘했던 군인인데. 네네네. 내가 알고 있는 군인들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잃고 경황이 없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네.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발표, 네.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때가 언제였느냐? 네. 김은중이가 사망한 것이 98년도 2월 24일 날 12시 20분경 사망한 걸 발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에는 몇 시에 보도가 됐냐면 그로부터 약 2시간 후경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 빠르네요. 예. 김은중이가 사망해서 발견된 지 2시간여만 후에 김은중이가 자살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예. 그때는 놀랍게도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군 헌병대가 도착하지도 않은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군 헌병대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죠. 네. 현장에 도착도 못했는데 네. 그런데 이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다가 판문점 241 집회에서 육군 중위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했다라고 보도가 된 거예요. 김은중이 사건에 대해서 왜 김은중이가 자살로 지금까지 처리됐냐라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고반장님, 네. 그동안 수많은 의문사를 담당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만 이 김은중이 사건만은 벌써 8, 9, 10, 1, 2, 3, 17년째. 횟수로는 만 16년째죠. 예, 횟수로 17년이고 17년이고요. 만으로 16년째. 예, 그렇죠. 이 사건을 파헤치고 책도 내셨죠. 책도 냈죠.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에 냈죠.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의문사들이 있고 자설로 위장된 사고사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한테. 네. 김은중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높은 고위직 네. 장성 출신이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인권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김은중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군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로점을 만든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98년도 이전에도 군에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98년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죽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군이 창설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사망한 군인들이 약 3만 8천 명 정도, 약 4만 명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전사가 아니고 전사를 제외하고 예. 지금 김은중이 사건처럼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그래서 의문사라든지 병사라든지 해갖고 사고사 아니요 사고사는 순직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3만 8천 명 정도는 아무런 국가로부터 보훈이나 예우 없이 그냥 죽어간 숫자예요. 그러니까 순직 처리된 천안함처럼 순직 처리된 군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예우 없이 시신만 그냥 덜렁 내준 그런 케이스가 약 3만 8천 건, 약 4만 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예우 없이 죽어간 군인들 사건에 있어서 이 김은중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점이 뭐냐? 98년도 2월 24일 전에 우리가 흔히 죽었던 군에서 죽은 죽음을 우리가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하죠. 개죽음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개죽음이라고 불렀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국가로부터 예우도 없이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냥 이건 자살로 처리가 돼요. 흔한 말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첫째, 내가 저 사람 죽였다라고 자수하는 사건이 없거나 또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없거나. 자, 맞아요. 왜냐하면 사고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타살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자기가 관할하는 부대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그 지휘관 문책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급 이런 거에 불이익을 얻으니까 가능하면 자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살이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자살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현장에 헌병대가 도착도 안 했는데 자살이라고 발표하는 것. 이게 바로 김은중이 사건 이전에 해왔던 관행이었어요. 김은중이만 특별히 운이 나빠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김은중이 사건 이전에 현장에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자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윗선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어느 부대에서 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부대장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자살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밑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러면 자살 처리해. 아니 자살 처리가 아니라 자살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가 되면 그러면 빨리 유족한테 연락해갖고 빠이빠이 사건 무리 없이 잘 빨리 해라.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지휘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사건이 벌어졌다니까 유족의 편에 서서 이렇게 잘 좀 처리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하지만 이미 보고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통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살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노력 중입니다. 이런 거 해야지 부정적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 그렇죠. 김은중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김은중이 사건도 처음에 딱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자살이야 뭐야? 이렇게 물어봤고 자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유족한테 연락해서 무리 없이 잘 처리해.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는 이 사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자살의 정황을 긁어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그의 그렇죠. 결론에 증거를 짜맞추는 거군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장준하 선생 사건이니 김은중이 사건이니 또 의문사위원회에서 각종 남현진 의문사 사건이니 많은 사건을 했는데요. 사건을 해보고 다뤄보면 이런 겁니다. 자살의 정황만 쭉 모으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살한 거고요. 타살적 정황을 끌어모으면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타살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진술을 하나하나 모자이크해서 진실의 추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김은중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금 왜 김은중이 사건이 이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이냐면 처음으로 이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김은중이 사건 이전에 누가 봐도 억울한 사건인 거죠. 예를 들어 84년도 4월 2일 날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이 사건이 이제 허원근 일병도 지금으로부터 딱 만 30년 전인데 스스로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휴가를 하루 앞둔 허원근 일병이 부대 내에서 자살하려고 자기의 가슴에 한 발 오른쪽 배 쐈는데 숨지지 않으니까 다시 왼쪽에다가 쏘고 그래도 사망하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의 눈썹 쪽에다가 총구를 대고 마지막 한 발을 쏴서 세 발을 쏘고 자살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아시지만 총은 반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딱 맞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예?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이 총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로버트 카파? 네. 예. 어느 공화파 병사의 최후. 네. 로버트 카파가 세계적인 종군 사진가였죠. 예, 종군 사진가가 네. 어느 공화파 병사의 최후라고 하는 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 내전에서 흰색 그렇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죠. 예, 머리 쪽에 총격을 받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그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이제 보여주는 그 사진인데 허은근 일병 사건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최후가 아니라 첫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그 한 발 맞고 숨지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K2 소총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갖고 있는 건데 84년도면 K2가 아니고 M16 아니었을까요? M16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그 하여간 M16이었나요? M16 내지는 그 K2입니다만 이건 나토 표준탄 즉 5.56mm 구경을 갖고 있는 그런 거고 K2건 M16이건 강선의 회전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냥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소총처럼 한 발 맞으면은 부상당해갖고 실려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뻥뚫이죠. 일단은 기절하죠. 일단 기절하죠. 뭐 만약에 설령 뭐 사망하지 않았든 뭐 사망했든 상관없이 일단 기절하고 2번, 3번을 쏜다. 이건 사실상 아주 작은 권총이라든지 회전력이 작은 뭐 이런 거 그냥 관통한다든지 뭐 이런 거면 모를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여하간 이렇게 이제 사망한 것조차도 자살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원중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죽음은 어떻게 됐냐면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약 300에서 400여 명 정도의 군 유족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을 듣고 경험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대부분이 비슷해요. 뭐라고요? 어느 날 이제 밤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도 9시 뉴스를 안 보는데요. 어떤 어머니는. 왜냐하면 그 부대로부터 전화 온 시각이 9시 뉴스가 끝나는 그 시점에 전화벨이 딱 울렸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시 뉴스를 자기는 절대 보지 않는다. 근데 9시 뉴스가 끝나갈 쯤 전화가 와서 대부분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무개가 지금 좀 다쳤다. 그러니 지금 좀 부대로 좀 오셔야 되겠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다쳤다. 그러니 지금 부대를 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허겁지겁 가면서, 이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의 이제 느낌,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애가 좀 크게 다친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을 쭉 갖고 있다가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중간쯤 어간에 이제 연락이 이제 또 오고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부대에 도착하거나 부대 이제 핸드폰이 생겼을 때는 가기 중간쯤에 이제 연락이 와서 뭐냐면 지금 부대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영안실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려주지 않는. 그래서 이제 부대를 딱 가서 그래서 영안실로 딱 가보면, 그러면 이미 빨갛게 옷을 다 벗겨놓고, 그리고 씻겨놓은 이 냉동고 안에 들어가 있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이제 본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상태로 이제 이른바 3일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장사 지낼 때까지. 이제 갑자기 아들이 아프다. 다쳤다. 그러니 좀 와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산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통 통상 이제 철원, 화천, 뭐 인제, 양구, 원통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있는 거잖아요. 김포니 뭐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보고 만나고 뭐 홍천이니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만나는데 3일 동안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좀 현장에 좀 가서 좀 보자.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 그 아들이 다 똑같아요. 군복무 염증에 의한 비관으로
뭐 뛰어서 떨어져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목매달아 숨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총으로 숨졌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현장을 좀 가서 보자라고 하면 똑같았어요. 98년도 이전에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예, 못 간다. 왜 못 가냐? 군사 기밀 지역이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내 아들 죽은 곳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이 관물대라도 좀 보자. 안 된다. 왜 안 되냐? 거기서 근무하는 애들이 보면 좋겠냐? 애들도 그거 다 고생하는데 안 된다. 뭐 다 안 된다는 거죠. 뭐 다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그냥 빨리 애 데리고 가시라. 아이고. 이게 이제 98년도 이전에 대동소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현장도 못 가고 부대원들 좀 만나자 해도 안 되고 관물대 좀 그래서 애가 쓰던 물건이 뭔지 그래서 애가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 전화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저 잘 지내고 있다. 이번에 언제 휴가 나가는데 나가면은 우리 동생한테 내가 뭐 주려고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있다. 뭐 아니면 뭐 좀 해달라. 이거 뭐 좀 해달라. 뭐 먹고 싶다. 누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리고 뭐 또 엄마하고 같이 어디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사연이 있는데 뜬금없이 애가 자살했다. 자살했다. 그것도 또 그래요. 휴가하고 또 다 맞물려 있어요. 또 휴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 뭐 한 달 후에 그래서 이제 곧 나가서 들떠있던 애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 어느 부모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거길 좀 가자 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고 부대원들하고도 좀 만나자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비슷한 게 또 뭐냐. 이런 제안이 이제 오는 거예요. 부모님 일단 시신을 조용히 수습해 주시면 저희가 보상하겠다.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용히 좀 역할을 하겠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문제 일으키면 저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일단은 가셔서 화장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아들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말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현충원을 들고 갔었대요. 현충원을 데리고 가? 서울 현충원을 들고 가더니 현충원에 여기다가 어디다가 묘를 쓸지 말씀하시면 책임지고 국립묘지 자기가 여기다가 하겠다. 그래서 그 말 믿고 화장을 했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순직 처리해준다는 걸 믿고 화장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낙골당에다 일단 딱 맡겨놨는데 연락이 없는 거죠.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일주일 기다리다가 2주일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죠. 부대에. 없죠 뭐. 안 계십니다. 행보관님 대대장님 중대장님 안 계십니다. 그게 통화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대를 찾아오죠. 다들 똑같아요. 비슷해요. 케이스가. 그게 찾아가서 이제 그 철문 앞에서 이제 서서 이제 말씀하시죠. 좀 뵈러 왔다고. 그럼 또 안 계시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고 그제서야 이제 속았구나. 내가 속은 거구나.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대부분이 깨닫고 그때 이제 철문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거죠. 아이고. 이게 이제 다들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진짜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이제 98년도 2월 24일 김은중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군에서 사망 사건이 다뤄졌다면 매뉴얼 아닌 매뉴얼이었군요. 그죠?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일단 시신만 처리가 되고 끝나면 그다음에는 철문 안에 그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유족들은 거기가 군사지역이라고 못 들어가고 철저히 방어하고 그 총 들고 있는 초병들이 밀쳐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PBD 수첩 같은 데서 군 의문사 프로그램 하면 거기서 실제로 그런 게 나왔었어요. 철문 앞에서 유족이
이제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아갖고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농성 아닌 농성을. 네. 만나달라고. 왜 만나준다고 하고 약속을 어기냐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네. 나중에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찝차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찝차를 보고 막 뛰어나간 거죠. 이 엄마가. 네. 저 좀 만나달라고 뛰쳐나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붙잡은 걸 그냥 쳐버리고 이게 그냥 도망가는 걸 당시 PD수첩에서 촬영해갖고 그게 방송으로도 나가갖고 그렇군요. 많은 격분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김은중이에 대해서 김은의 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네. 98년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홀딱 벗겨갖고 현장 다 훼손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뭐 또 관물대니 이런 거 공개 못했는데 김은중이 사건 이후에 군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사회 이슈가 된 거죠. 군 의문사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생기고 그쵸. 사회 이슈화가 되었다까지. 예, 네. 예.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전직 고위 장교, 고급 장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직접 천주교 인권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김은중이가 사망한 사건 예, 예.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예, 김은중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 사건도 초기에는 지지부진했어요. 네, 지지부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다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는 당시에 기존 관행, 네. 군 의문사 사건, 군에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은 많지만 언론도 사실은 많이 보도를 꺼려했었어요. 왜냐? 네. 접근성이 없거든요. 뭘 들어가서 촬영하고 인터뷰를 해줘야 뭐 방송을 내고 이러는데. 뭐 군사 기밀 구역입니다.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네. 하니까 사실은 언론도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다루고 네. 싶어도 누구 인터뷰가 가능하고 취재 가능한데 김은중이 사건이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장성 출신이라는 건데 이 덕분에 정말 사실은 김은중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리 더 많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네. 꺼리가 있었던 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군 내부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사실은 군 내부에 있는 이건 자기네가 봐도 훈이가 참 억울하다. 그리고 이상하다. 자기네가 봐도 좀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몰래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동료들 또는 부하들. 그렇죠. 예. 동료, 부하 또 김은중이 자체가 또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육사 동기생들이 또 여럿이 또 자기가 있는 그 같이 근무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일어난 어떤 자료나 사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장기 복무를 했으면 지금 모두 영관급으로. 그렇죠. 예. 지금 중령 됐죠. 중령. 그럼 대대장 정도 돼요. 예. 지금 이제 중령급이 됐는데 김은중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김은중이가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문사로 처리가 네. 되고 자살한 못난 장교로 치부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사실은 육사 이 출신 중에서 한 기수 내에 네. 조기 전역자가 가장 많은 기수가 바로 김은중이 동기생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뭐 강제로 전역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뭐.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신청 안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인 5년만 하고 그냥 다 조기 전역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 대한민국이 육군 장교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장교의 자살로 치부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충성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안 거죠. 김은중이가 그렇죠. 평소에 얼마나 훌륭한 모범 장교였고요. 네. 평가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김은중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동기생들은 믿질 않아요. 김은중이는 그렇게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당시에 같은 동기생들끼리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네. 끝까지 완주했고 늘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우수한 자원. 성적도 그렇고 정신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예, 성적도 중상위권에 좋은 성적으로 있었고 실제로 김은중이의 자질이나 능력은 우수하니까 판문점까지 갔던 거예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데 그렇구나. 그런 장교를 뜬금없이 이제 완전히 엉터리 장교로 만든 걸 보면서 육사 동기생들이 더 이상 이런
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충성하겠는가 하면서 조기 전역해서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장교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던 분이 바로 노여수 박사. 노여수 박사. 예. 재미 법의학자인 노여수 박사인데 이분하고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된 과정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좀 재미있어요. 뭐냐면 예. 김은중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네. 권총 자살, 그러니까 권총 사건을 다룬 국내 법의학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60만 대군 운영하고 예. 예? 총기가 소유가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대군 운영한 나라에서 권총 놀랍죠. 예. 예, 놀랍게도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권총으로 사망한 사건을 법의학적으로 다룬 법의학자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그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법의학자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나오고 했을 때 김은중이의 이모가 미국에다가 이제 미국에 사는 김은중의 이모가 법의학자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 없나라고 찾아보던 중에 미국의 뉴욕에 네. 한인타운에 거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네. 거예요. 한인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인 여고생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 수사관이 한국 여학생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었냐 안 쉬었냐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태어난 아이가 숨졌으니 이것을 2급 살인죄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고생을? 예, 여고생을. 숨 쉬고 있었던 애가 죽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여고생의 부모가 노여수 박사에게 이제 의뢰를 했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노여수 박사가 법의학 감정을 해본 결과 아이는 숨진 채 태어났다고 하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무죄가 됐다. 아주 훌륭한 한국 재미 법의학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이제 김은중이 이모가 이제 팩스를 보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이렇게 숨졌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노여수 박사가 처음에는 그렇고 그런 뭐 뻔한 사건이겠지 하고 처음에 자료를 봤대요. 그러다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여수 박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이 사건 이상하거든. 그래서 딱 확인해 보니 김은중이는 이게 자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모두 11가지의 자살하지 않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면서 이 사건이 그동안에 한 번도 이제 권총 사건을 다뤄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진실이 뭔지를 가지고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이제 진실을 알려준 계기가 되는데 나침반을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된 거구나를 알게 됐는데 이제 요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노여수 박사가 우리에게 알려줬고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제가 세세히 낱낱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드를 통해서 이 법의학을 다루는 수사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얼만큼 법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 노여수 박사의 등장은 그야말로 항로 잃은 그런 배 나침반을 그렇죠. 뭐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얘기에 정리를 해준 거죠. 좋습니다. 고상만 씨와 함께하는 고반장님과 함께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다음 주에는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듣겠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고반장과 함께하는, 고반장님과 함께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김은중이 사건, 판문점 김은중이 누가 죽였나? 1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방송으로 2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다워스 123님, 네, 예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아기푸님, 그리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오신 불당동 좌파, 네, 불당동이군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 두 분은 출자까지 맞춰주신 그런 유괴 조합원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한 분 더 있군요. 또 이렇게 늘어나셨네요. 많구나. 보죠. 한 페이지가 더 있는 거군요. 어이구. 검은모기님, 닭곰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천윤재님, 노랑희망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조합원,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고요.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키키키님, 그리고 전북 군산시 나운이동에서 디아크리노님,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터프가이 원조님, 경기 안선시 낙원동에서 유토피아 간디님께서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 둔 엄마님, 호롤롤로님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오셨군요.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연님, 강원 동해시 무코진동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저렴한 훈계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회상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백아분드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3가에서 오신 SKC7320님, 이런 분들이 모두 출자를 마치신 그런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한 언론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관제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의 이름을 쓴 관제방송, 이런 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30년 전이면 M16입니다. 칼빈일 수도 있고요. 9.1 군번부터 K2 보급된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국전쟁 발발했을 때는 일제가 남기고 간 그런 소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서 M1 소총이나 또는 M2 카빈 소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장을 하게 되죠. M1 소총은 구경이 좀 큽니다. 구경이라는 것은 탄환의 지름을 얘기한 건데 좀 크죠. 명중률은 높습니다만 좀 무겁죠. 그랬을 때 5.56mm, 구경 5.56mm인 그런 M16 소총이 보급이 됩니다. 나중에 이 M16 소총으로 무장하게 된 계기는 월남전이었죠. 월남전에서 미군이 M16을 썼는데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을 위해서 M16을 보급해 줬습니다. 그 후로 M16을 한국인의 조건에 맞게 가볍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한국형 소총이 필요하다. 돌격 소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돌격 소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내 기술로 K2, K1 이런 소총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것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보급되게 된 것은 적어도 84년 이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89년에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는 K2 소총을 쏴봤습니다만 자대에 갔을 때는 M16을 개인 화기로 지급받았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분노와 슬픔의 시간에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신념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